안녕하세요. 차마 어디에도 말 못할 아픈 사연을 가진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명의 가족을 잃게 됐어요. 그 기가 막히고 한스러웠던 가정 때문에 아직도 가끔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곤 하죠. 저는 지금부터 그 악몽들처럼 차라리 아주 나쁜 꿈이었길 바라고 바랬던 당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은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지만 늘 맞벌이로 바쁘셨어요.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하며 자랐죠.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돌아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함께 몇 번의 연애를 반복하다 건너 건너 소개로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참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기에 언젠가 남편이 자신의 아픔을 말해준 날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은 17살 때 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대학을 막 졸업했던 나이인 26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말하더군요. 때문에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시동생과의 우애가 각별하다고 했죠. 우리 둘이 힘든 그 시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아득바득 버텼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왔거든. 당시에 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공부는 손도 안 대고 맨날 술 마시면서 울기만 했어. 완전 알코올 중독이었지. 그때 거의 1년 넘게 내 동생이 포기하지 않고 날 붙잡아줬어. 저와 동갑이었던 시동생은 심한 우울증에 빠진 남편을 다잡아주기 위해 나중엔 학교도 휴학하고 남편 옆에 붙어 있었다더군요.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봐도 술을 끊지 못하니 옆에 딱 붙어서 밥 차려주고 술병을 뺏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주먹 다툼까지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한 번은 나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 형이 이러는 건 형 인생뿐 아니라 동생인 자기 인생까지 망치는 거라고 말이야. 하나 남은 가족인 형이 이렇게 망가지면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다며 엉엉 우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살면서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동생 말고 또 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 그래서 그 뒤로 독하게 술 끊고 우울증 치료받으면서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거야. 남편의 시동생이 없었으면 자신은 지금 사랑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동생이자 친구이고 그와 동시에 은인이라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형수님.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저희 형이 잘해주죠? 혹시 형이 뭔가 잘못하면 앞으로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요. 결혼 약속을 한 뒤 저는 궁금해하던 시동생을 드디어 소개받았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얼굴이 무척 닮아 있었어요. 성격도 남편과 비슷하게 유쾌하고 선했는데 조금 다른 점을 찾자면 넘치게 활발한 남편보단 조용하고 차분했다는 거였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처음 만난 날부터 전 시동생이 참 좋았습니다. 고맙게도 저와 동갑이었던 시동생 또한 그런절 형수, 형수하며 친근하게 따라줬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전 나이 32에 결혼해 남편과 시동생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생기게 됐죠. 감사해요, 형수님. 형수님 덕에 혼자 사는 총각 냉장고에 반찬 떨어질 날이 없네요. 게다가 형수님 손맛이 너무 좋아서 저 이제 밖에서 사 먹는 다른 반찬은 만족도 못 하겠다니까요. 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남편과 함께 시동생을 자주 만나고 혼자 살던 시동생에게 반찬도 종종 만들어줬습니다. 시동생은 남편 동생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며 늘 저에게 잘하라고 남편을 향해 당부하곤 했죠. 저는 첫애를 낳으며 회사를 퇴사한 후 2살 터울인 둘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둘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시동생은 36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선 시동생처럼 웃는 게 참 맑은 순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축하해, 동서.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매를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난 동서가 너무 반갑고 좋아. 우리 앞으로 친자매처럼 정말 잘 지내보자. 자매가 갖고 싶었던 전 동서가 생긴 것이 참 기뻤습니다. 동서 또한 결혼 전 시동생에게 귀가 닳도록 제 칭찬을 들었다며 고맙게도 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토록 염원하던 여동생을 동서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게 됐죠. 같은 서울 내 차로 30분 거리에 살던 우리 두 부부는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더 각별한 우애를 쌓고 살았어요. 우린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계곡으로 바다로 여행도 다녔고, 동서가 첫애 임신했을 땐 태교 여행으로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동서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말해 제가 여행을 직접 계획해서 말이죠. 형님, 매번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반찬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남편 오면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동서는 결혼한 지 2년 뒤 첫 아들을 낳은 후 이듬해 둘째인 딸까지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반찬 가게를 할 때였는데 종종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동서에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동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땐 유독 발이 심하게 붓던 동서가 걱정돼 한두 시간 내내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죠. 동선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동서 친정도 먼 시골이잖아. 동서 언니도 결혼하고 친정 근처에 살고 가족들이 혼자 멀리 사는 동서 걱정을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나라도 와서 동서를 챙겨줘야지. 내가 동서 부모님 언니 대신이야. 그래서인지 동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저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자신이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저를 만나 결혼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가족들이 제 행동을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니 주는 입장으로서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가족 사이엔 시간이 지날수록 끈끈함이 더해져 갔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칠 첫 번째 불행은 서서히 소리 죽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 대장암이래요. 시동생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시동생은 즉시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엔 집과 병원으로 오가며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대형마트에 취직까지 했고요. 외벌이였던 시동생의 벌이가 없어졌으니 동서라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동서, 우리 둘째가 지금 다니는 우리 집 근처 어린이집에 영유아반도 아주 잘 돼 있어. 선생님들도 원장님도 다 좋은 분들이야. 동서 앞으로 일하랴 간병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애들까지 돌보겠어. 서방님 투병할 동안 애들은 우리 집에 맡겨. 저는 동서를 위해 당시 3살, 2살이던 조카들을 맡아줬습니다. 저도 장사라는 입장이라 당시 6살 둘째를 보내던 어린이집에 조카들을 맡기긴 해야 했지만 적어도 퇴근 후엔 집에서 조카들을 돌봐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조카들을 데리고 시동생 문병도 자주 갔는데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시동생과 동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곤 했어요. 감사해요, 형수님. 늘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해서 어쩌죠? 형수님에게 받은 은혜 제가 죽기 전까지 다 못 갖고 가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에요. 죽긴 누가 죽어요.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도 굉장히 높다잖아요. 동서 말 들어보니까 치료 경과도 되게 좋다면서요. 약한 소리 하시지 말고 첫째도 힘, 둘째도 힘, 무조건 힘내는 거예요. 아셨죠? 동서도 마찬가지인 거 알지? 원래 보호자가 씩씩해야 환자병도 더 빨리 낫는 거야. 은재랑 혜영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애들 걱정은 말고. 다행히 대장암은 치료 예후가 좋은 암이라 우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도 가끔 시동생의 병문안을 가며 시동생에게 응원을 전해주셨죠. 시동생은 12회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추적 검사를 받으며 희망적인 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시동생은 처음 암이 발견된 지 1년 뒤 재발을 하고 말았죠. 간과 폐, 복막까지 모두 전이가 된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바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지라 시동생은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이번엔 시동생의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갔고 결국 동서는 제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더군요. 형님, 병원에서 우리 남편 항암을 중단하는 게 좋겠대요. 항암에 내성이 생겨서 암세포가 줄어들긴커녕 더 커졌고 남편 몸은 더 이상 독한 항암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서 이 이상은 무리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4개월의 시간이 우리 가족에겐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특히 시동생과 오랜 시간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은 매일 밤 흐느끼며 잠도 잘 들지 못했죠. 그리고 시동생은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가던 어느 날 잠시 동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남편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더군요. 형, 앞으로 나 없이 살아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좀 잘 부탁해. 형, 내가 형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알지? 난 형이 있어서 그나마 집사람 걱정 조금은 덜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형수님, 제가 형만큼 형수님 엄청 좋아한 거 아시죠? 항상 형 동생인 저한테까지 그렇게 잘해주시고 저희 아내까지 친언니처럼 아껴주셔서 늘 감사했어요. 제가 투병하는 내내 저희 애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것도요. 형수님, 저희 형이랑 아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꼭 잘 좀 부탁드려요. 시동생은 마지막까지 동서를 우리에게 부탁하고서야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시 눈을 감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작 5살, 4살이던 조카들과 동서만 남기고서 투병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말이죠. 여보, 이렇게 나랑 우리 애들만 두고 가지 마.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동선 어린 조카들을 부여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동서의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언니의 남편은 그런 동서를 보며 많이 가슴 아파했죠. 슬픔에 정신 못 차리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례를 책임졌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를 진행하고 저희 애들과 조카들을 돌보며 말입니다. 시동생을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돌아오던 날 동서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든든한 분이 저희 딸 옆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저희 딸을 아주 많이 챙겨주셨다죠?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저희 딸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동서도 동서지만 저는 저희 남편도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얼마나 각별한 형제 사이였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의연하게 슬픔을 견뎌내더군요. 시동생의 유언대로 동서와 조카들을 돌봐주기 위해선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요.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저와 남편은 1, 2주에 한 번씩 동선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비교적 퇴근이 자유로웠던 전 남편 없이도 자주 동서를 찾아가 동서와 조카들을 돌봤죠. 동서,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동서 남편 일은 아내지만 동시에 아빠 일은 애들 엄마이기도 해. 동서가 잘 먹고 건강해야 애들을 키우지. 내가 해다 주는 반찬 우리 조카들뿐만 아니라 동서도 위한 마음에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자. 먹고 우선 살아보자 우리. 어?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쳤을 동서를 위해 여전히 며칠에 한 번씩 반찬과 국을 싸들고 가서 냉장고를 채워줬습니다. 동서도 거의 2년간 저희 집에서 자식처럼 키운 조카들도 모두 걱정됐으니까요. 친정에 일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아 남편 혼자 보낼 때도 늘 동서 줄 반찬을 들려보냈죠.
또한 살림이 빠듯할 동설 위에 백화점에서 가끔 옷도 사다 건네줬어요. 동서, 이거 내가 일이 있어서 백화점 갔다가 동서 생각나서 코트 하나 샀어. 동서 서방님 가신 뒤로 애들 거만 챙기지 동서 옷은 제대로 사입지도 않았잖아.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 형님. 아이, 형님네도 애 둘 키우면서 그리 넉넉한 형편 아니실 텐데 매번 공짜로 저희 집 반찬해다 주시고 저희 애들 옷이며 장난감이며 사다 주시고 형님도 아주버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돈 쓰는 게 왜 무리야. 우리도 다 생각하고 돈 쓰는 거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친언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동서 언니인데 동서한테 좋은 거 사주고 먹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멀리 사는 저희 친언니도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진 않는데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저와 남편은 그렇게 동서를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인지 시동생의 첫 기일이 지난 후에도 동선 여전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쯤 저희 친정엄마께서 병을 얻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목숨에 무리가 있는 중병은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엄마가 너무 걱정되더군요. 게다가 자식이라곤 저 혼자였으니 지금은 부모님을 챙길 때다 싶어 저는 동선애보다 친정을 훨씬 자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아주 가끔이고 오히려 저 없이도 전보다 동설 더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주로 이유는 조카들이었죠. 애들이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어서인지 날 엄청 잘 따랐잖아. 거기다가 아빠까지 없으니까 날 계속 찾더라고. 당신도 알지? 애들 어릴 때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은재가 요새 공놀이에 꽂혀서 내가 집에 돌아갈 때면 큰아빠 또 언제 오냐고 빨리 또 와서 자기랑 공놀이 해달라고 조르더라. 죽은 성민이가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싶어서 자꾸만 은재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 여보, 아까 재수씨 휴대폰으로 혜영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혜영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빠 발 씻겨주기 숙제를 받아왔대. 자긴 아빠가 없으니까 큰아빠 발을 씻겨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재수씨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나 내일도 재수씨네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장인 장모님께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줘. 늘 죄송해요, 형님. 전 괜찮으니까 그만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주버님께서 저희 애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오시네요. 마음은 감사한데 형님하고 우리 조카들이 아주버님께 서운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괜찮아. 솔직히 내가 요즘 동서 자주 못 챙겨줘서 걱정이었는데 뭐 우리 남편이라도 가서 동서랑 애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챙겨주시는 게 없긴요. 저번에 또 아주버님 편으로 보내주신 화장품 잘 받았어요, 형님. 매번 아주버님 통해서 반찬도 계속 싸다 주시고 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팔 반찬 만들면서 좀 더 넉넉히 하면 되는 건데 감사 무슨. 우리 다음 주말엔 오랜만에 우리 남편한테 애들 다 맡겨놓고 둘이 바람 쐬러 놀러 가자. 동서 너무 일, 집만 왔다 갔다 하면 겨우 나은 우울증 다시 심해져. 동서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제게 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에 대한 남편의 깊은 우애를 알고 있던 터라 저는 개의치 않고 여전히 동서를 챙기며 잘해주었죠. 자주 찾아가지 못해도 늘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동서와 둘이 놀러도 다니며 기분을 환기시켜 주려고 애썼습니다. 일하랴 애들 돌보고 친정과 동서 둘 다 챙기랴 몸이 늘 고달팠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동설 언니처럼 챙겨주며 평생 우애 좋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죠. 저를 찾아온 두 번째 불행은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도 더 지났던 어느 날 그림자를 제 앞에 들이우더군요. 당신 오늘 퇴근이 늦네? 벌써 8시인데 어디야? 나 재수씨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있어. 저번 주 주말에 봤을 때 재수씨 표정이 영 많이 어둡더라고.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그땐 조카들이 있어서 못 물어봤지.
근데 마침 어제 애들이 재수 씨 친정 부모님 댁에 며칠간 놀러 갔다고 해서 겸사겸사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내가 재수 씨 불러냈어. 재수 씨가 삼겹살 좋아하잖아. 애들 시골 갔다는 얘긴 나도 어제 전화로 들었어. 근데 동서한테 진짜 무슨 일 있어? 아니, 다행히 그땐 그냥 몸이 좀 안 좋았던 거래. 아무튼 기왕 먹기 시작한 거 마저 먹고 갈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이랑 먼저 자. 재수 씨 내일 일도 쉰다니까 오랜만에 회포 풀고 갈게. 그날 퇴근이 늦던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남편은 동서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먹고 나중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오겠다고요. 솔직히 조카들도 없는 마당에 굳이 제게 연락도 않고 둘이서만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이 흔쾌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재수와 시숙 사이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얼른 고개를 흔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되도록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동서와 남편 두 사람 다 제 전화까지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4시가 됐고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멀쩡히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제 들어와? 동서랑 당신이랑 둘 다 전화 왜 이렇게 안 받고?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뻔했잖아. 아, 미안. 대리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자러 왔는데 피곤해서 그만 차에서 잠들어 버렸지 뭐야. 재수 씨 집에 아까 잘 들어갔어. 내가 집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것도 다 확인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집에 잘 갔다면서 동선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잠들었나 보지.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거나. 아무튼 난 몰라. 아우 피곤해. 나 잔다. 그런데 대답하는 남편의 태도가 어딘가 찝찝하고 이상하더군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까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찝찝함을 증폭시켰죠. 뭔가 이상한 느낌에 저는 그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애들을 등교시킨 뒤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캐물으려 했지만 늦잠을 잔 남편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출근했기에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면 남편에게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동선 끝내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동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 어제 남편 하는 말 들어보니까 오늘 쉬는 날인 것 같던데 그럼 일하느라 전화 못 받는 것도 아닌 거지? 내 전화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기분이 계속 찜찜한데 혹시 나한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말 같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동서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만약 동서가 나한테 끝까지 숨기려고 하면 나 동서 앞으로 보기 힘들 것 같아. 내가 그토록 아꼈던 동서라는 동생을 잊지 않게 해줘. 그날 종일 전화를 받지 않던 동서의 태도를 보고 저는 뭔가가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제 확신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1시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던 동서가 제 반찬 가게로 절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동서의 태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동서는 저희 가게로 오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놀란 마음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던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이 정말 진실일까 하는 두려운 말이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동서의 고백은 그런 제 두려움을 절망으로 바꿔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제발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아니어야 하잖아. 그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잖아. 두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일 맞아요, 형님. 사실 저 아주버님이랑 1년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처음엔 저랑 저희 애들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은근슬쩍 애들 안 볼 때 제 손을 잡고 껴안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어떻게든 아주버님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은 남편하고 너무 닮은 얼굴로 자꾸 절 위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머리론 아닌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동서와 제 남편은 무려 1년간 바람이 났었던 겁니다. 충격적이고 허탈한 마음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서는 그런 제게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갔죠. 처음엔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하고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렸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헤어지려고도 해봤는데 아주버님이 절 놔주질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형님한테 우리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고. 자긴 저 없으면 못 산다면서 이판사판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겁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동안 형님하고 있으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럼 어제부터 오늘까진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은 건데? 그리고 갑자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냐고. 어제 또 아주버님이 만나자길래 이번엔 진짜 헤어지려고 만나서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절대 못 헤어진다면서 어젠 손직언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집에 데려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싹싹 비는데 제발 그만하자고 하니까 집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절 붙잡았어요. 결국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보냈는데 정말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으려고 오늘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절 그렇게 위해줬던 형님한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비겁하게 형님 전화까지 전부 피하면서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사라지려고 했는데 형님이 보낸 문자를 받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절 친동생처럼 믿고 아껴준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제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자신에게 상간녀 소송도 꼭 걸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저에게 사과하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배신감이 미칠 듯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님과 아이들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두 사람 모두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요. 이제와 저에게 전부 고백했다고 한들 1년 전부터 동서가 절 배신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흐르던 눈물을 연신 닦았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는 동서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서, 나한테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 난 동서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고 생각해. 돈도 마음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퍼주면서 말이야. 근데 그런 나한테 결국 돌려주는 게 이런 배신이네. 난 오늘이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내 남편하고 동서 2명의 가족을 잃은 거야. 하늘에 있는 서방님한테 죄스럽지 않던? 내 앞에서 미안하다 고맙다 늘 말하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 않았냐고. 동서가 진짜 감사함을 알고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남편을 냉정히 쳐내고 나한테 전부 말해줬어야 돼. 그래, 소송이든 뭐든 걸 테니까 법적으로라도 그 죄값 받아, 동서. 그리고 동서를 그렇게 아꼈던 내 눈에 피눈물 낸 대가 평생 떨치지 못할 죄책감으로 대신 치르고 살아. 뭘 잘했다고 울어? 우는 모습 보기도 싫으니까 얼른 내 앞에서 사라져. 동서는 그런 제 말에 끝까지 울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곤 반찬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상처에 그 뒤로도 전 한참이나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죠. 그 뒤 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당시 10살, 12살 두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저는 제 차로 애들을 20분 거리에 있던 친정에 데려다 줬습니다. 갑자기 애들을 맡겨? 왜? 무슨 일이 있니? 네, 아빠. 집에 잠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애들 부탁해서 죄송해요. 두 분하고 애들 먹을 반찬 가게에서 좀 싸왔어요.
이걸로 저녁 드세요. 제가 나중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두운 외동딸의 낯빛에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애들을 맡아주셨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온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온 지 30분 만에 집에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게에서 준비해 갔던 물건을 남편 머리에 엎어버렸습니다. 아우, 냄새. 이게 뭐야? 이걸 대뜸 왜 퍼부어? 그건 바로 가게에서 한껏 모아간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묻던 남편에게 봉지에 남은 음식물마저 탈탈 털어준 뒤 빽 소리를 질렀죠. 왜냐고? 당신한테 하도 고약한 냄새가 나길래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고 그랬다. 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침될 생각하지 마. 이 더러운 쓰레기 자식아. 손댈 사람이 없어서 죽은 네 동생 아내를 건드리냐? 거기다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발 그만하자는 사람한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난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재수 씨가 날 먼저 꼬셔서... 뭐? 어이가 없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누가 먼저 꼬셨으면 너희들 더러운 짓거리가 없던 일이 돼? 네가 인간이야? 당신 동생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동생 아니었으면 지금껏 사랑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동생이 하늘로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그 아내한테 손을 대? 서방님이 죽어가면서까지 당신한테 동서랑 애들을 얼마나 부탁했어? 당신을 끝까지 믿는다고 말한 서방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랑 우리 애들 전부를 배신한 당신 절대 고개 뻔뻔히 쳐들고 세상 못 살아가게 만들 거라고. 남편은 고래고래 악을 쓰는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동서에겐 절대 못 헤어진다고 말했다더니 당장 동서와 정리하고 평생 제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가증스러운 말까지 내뱉었죠. 고작 그만한 마음으로 죽은 동생 아내를 건드리고 가족을 배신한 그놈에게 더더욱 치가 떨렸어요. 저는 그놈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뻔뻔하게도 여기가 자기 집인데 어딜 나가냐고 울먹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평생 재수 씨랑 조카들이랑 인연 끊고 살게. 어? 애들이란 말 입에 올리지도 마.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리고 네가 코털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면 하늘에 있는 서방님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더 이상 동서랑 애들은 보고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난 입에 올리기도 추잡하게 날 배신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어디 법적으로 싸워보자고.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절반 넘게 돈 보태주셔서 아무리 공동명이라도 내 지분이 더 많은 거 알지? 당신한테 이 집이든 애들 양육권이든 뭐든 싸그리 다 빼앗아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여보하며 울고불고 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런 놈을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산 12년의 세월이 너무도 아까웠죠. 그리고 전 친정에 가자마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보는 부모님께 그날 하루 제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진실을 말하되 두 분이 저만큼의 큰 상처 받지 않으시길 바랬거든요. 예상대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절 안아주셨고 아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분노하시더군요. 가여운 우리 딸 얼마나 충격이 컸겠니. 아휴, 세상 참 무섭다. 그렇게 착하게만 봤던 장서방도 네 동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니. 장서방이 쓰레기 자식.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로 내 딸 가슴에 상처를 내. 내가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속상해하는 부모님을 보니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동생에 이어 저는 그렇게 남편과 동서까지 합해서 3명의 가족을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애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담백하고 침착하게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너희들 아빠가 엄마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부부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잘못 말이야. 그래서 엄만 더 이상 너희들 아빠랑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해. 요즘 애들은 조숙해서인지 그렇게만 말했는데도 아이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유추하더군요. 저는 애들에게 미안해 결국 또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어느덧 키가 저만큼 큰 큰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곤 이제는 아빠가 아닌 자신이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의젓한 소리를 내뱉었죠. 자신도 울먹이고 있으면서 엄마인 절 먼저 위해주는 아들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인 제가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차로 애들을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나머지 시간엔 이혼 소송에 힘을 쏟았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과 동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제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들 동서가 절 배신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냥 모든 일을 넘겨버리기엔 제가 동서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당신 미쳤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이런 사적인 일을 내 직장에까지 알리면 어떡해? 벌써 소문 다 나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대놓고 수군대고 손가락질한다고. 또한 저는 남편이 일하던 지자체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남편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죄로 엄히 징계해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기겁을 하곤 친정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원래였으면 저와 부모님 중 아무도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당시 제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갈치를 막 굽고 난 뒤라 엄마가 환기시킨다고 집의 창문들과 현관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틈에 남편은 열린 친정 현관문 쪽으로 쓱 들어왔던 거고요. 그럼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애초에 저지르지 말던가. 부끄러운 건 또 아나 보지? 내가 당신 세상에서 고개 못 쳐들고 다니게 만들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여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나 평생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당신하고 애들만 보고 살게.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취하고 내 직장에도 당신이 착각한 거라고 좀 시정해주면 안 돼? 나 이러다 진짜 큰일 나. 그냥 바람도 아니고 죽은 동생 아내랑 바람 피운 놈이라고 낙인 찍히면 나 진짜 파면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라고 민원 넣은 거야 이 찌질아. 그리고 입 안 닥쳐? 애들 듣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부끄러운 짓거리를 나불거려? 애들이 충격받을까 봐 동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건만 결국 남편은 애들 다 듣는 데서 스스로의 짓거리를 털어놓더군요. 애들은 충격받다 못해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에 흠칫하던 남편 얼굴을 향해 소파에 있던 쿠션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놔. 어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손주들 아빠라는 말을 입에 올려. 남편은 쿠션을 정통으로 맞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쿠션을 던진 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이번엔 탁자에 올려져 있던 효자손을 들고 마구 휘두르며 남편을 쫓아내셨죠.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져? 이놈이 내가 자식처럼 대해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감히 그 정을 원수로 갚어? 내가 살다 너처럼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하는 놈은 실제로 처음 본다. 그런 주제에 아빠? 한창 좋은 것만 보고 자랄 나이 애들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 보게 해놓고 아빠? 너 같은 놈은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돼. 아니란 마음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아주 평생 치르고 살아야 한다고. 나가. 당장 나가. 영원히 우리 딸하고 손주들 인생에서 꺼져버려. 남편은 아빠가 휘두르는 효자손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그대로 그놈은 현관 밖까지 쫓겨났는데
아빠는 그놈 신발을 밖으로 던져버리곤 문을 쾅 닫으셨죠. 그리곤 가장 먼저 충격받은 저희 아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놀랐지 우리 강아지들. 괜찮다. 너희한텐 저런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난 너희들 엄마가 있고 또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어. 그 뒤 남편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소송해서 승소해서 이혼을 했고 아이들 양육권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살던 집을 포함한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남편과 동서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최고 중징계인 공무원직 파면 처분을 받았다더군요. 외도 때문에 파면까지 가는 일은 흔하지 않다던데 품위 유지가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워낙 도덕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보니 그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형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곧 태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님께 꼭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형님, 제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형님께 그런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형님 말대로 그 죄책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저는 딱 한 번 동서의 부탁에 동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제게 눈물의 고백을 한 뒤 아이들과 쭉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다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태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했다고 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는 지인이 자신과 아이들의 정착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서울에서도 절 쓰레기 보듯 하는 부모님 집에서도 애들하고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형님하고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매일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도 애들을 위해 살긴 해야 되니까 태국 가서 새 출발하려고요. 형님께 죄송해서 앞으로 얼굴은 뵙지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아이들이랑 꼭 행복하게 사세요. 늘 형님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위자료도 받았고 동서 스스로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의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동서에게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라고 말하곤 자리를 벗어났죠. 그날 동서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하는 내내 술만 마시면 동서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나중에 술집 전화기와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 전화까지 빌려가면서요. 그리곤 어떻게 저에게 모두 말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냐. 내 인생 너 때문에 망가졌으니 너라도 책임져라. 외롭다 등등 추잡한 말이란 말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서 그런 인간이 제 전남편이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인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와 이별을 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지 지금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아이들과 친정으로 완전히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또한 전 남편의 연락처는 제 휴대폰에서도 아이들 휴대폰에서도 진즉 차단해 놓은 상태죠. 소송 중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었고 이후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2달 전 남편이 제 반찬 가게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말입니다. 전 남편은 인상이 잔뜩 구겨진 제게 혀꼬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내 인생은 이렇게 다 망쳐놓고. 대낮부터 술 처마셨냐?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그래, 술 처마셨다. 요즘 나 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어렵게 된 공무원 파면당하고 이혼당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당신 같으면 제정신으로 사라지겠어? 나랑 오래 알았던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다 날 벌레 보듯 하면서 찾아가면 피해버리더라. 난 완전히 혼자라고. 공무원 잘리고 겨우 들어갔던 직장도 이놈의 술 때문에 잘렸어. 그 뒤로 취직도 안 돼서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막노동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다고. 당신한테 집도 빼앗겨서 허름한 전셋집 살고 있는 나 보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당신 집도 이사 갔더라? 나한테 이 정도 벌 줬으면 되지 않았어?
이제 그만 나 좀 다시 받아줘. 당신 마음 넓은 사람이잖아. 내가 이사를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당신이 동서한테 손댔던 그날부터 당신 인생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던 거야. 내 마음이 넓다고? 그 넓은 마음 당신하고 동서 때문에 모조리 파헤쳐져서 지금 간장 종지만 해졌어. 설사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들 인간 아닌 인간한테 내줄 마음은 하나도 없으니까 꺼져. 저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썼겠지만 또 오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맞을 줄 알아. 저는 주방에 있던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드는 척 했습니다. 과거 음식물을 뒤집어 썼던 기억 때문인지 그놈은 흠칫하더니 가게 밖으로 주랭랑 쳐버렸죠. 그 뒤론 전 남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놈이 찾아왔을 때 이미 저는 친정 근처로 반찬 가게를 이전할 계획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왔다 갔던 날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가게 문을 닫았고 지난달엔 친정 근처에서 새 반찬 가게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죠. 때문에 그놈이 또 그곳을 찾아왔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놈이 이젠 제게 매달리는 걸 포기했으면 좋겠네요. 사건을 겪은 직후엔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정신과 우울증 약까지 먹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보며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쓰며 살아왔죠. 처음엔 충격이 컸었는지 애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지금은 다시 많이 밝아진 상태예요. 갑자기 인생에 들이닥쳤던 엄청난 폭풍 때문에 제 마음은 아직도 너덜거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되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동서와 전 남편이란 존재는 깨끗이 있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엄마와 늘 저를 걱정하고 지켜주는 아빠, 그리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자체인 아이들을 아끼며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과거는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날이 분명 오겠죠. 살면서 주위에 누군가 바람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자기 형제 자매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났다는 얘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이런 사연 유튜브의 막장 사연은 전부 다 허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겪어보니 세상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처럼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겠구나 싶기도 했죠.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께 제 사연을 공유하며 위로와 공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겪었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앞날엔 새로운 행복과 인연이 존재할 테니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 봐요.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아픈 상처는 생각도 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그렇게 언젠간 우리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마르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